안녕하세요. 공포 매니아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에서 벌어진 일들을 소개시켜드립니다. 편안하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우는 38번 국도변에 위치한 별빛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거의 3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편의점은 강원도 태백의 어느 작은 탄광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세상에서 잊혀간 곳 중 하나였습니다. 마을은 이제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진 낡은 집들과 정오면 문을 닫는 보건진료소, 그리고 근근히 버티는 몇몇 가게들만이 남은 쓸쓸한 풍경이었습니다. 편의점의 밤은 대개 적막했습니다. 가끔 커피를 사러 들르는 화물차 기사나 퇴근길에 담배를 챙기는 주민들이 전부였습니다. 강우는 그 고독이 싫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야간 근무 시간을 이용해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공부만이 이 죽어가는 마을을 탈출할 유일한 티켓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강우에게 매일 밤 11시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씨, 50대 후반의 남자로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수십 년간 막장에서 일하며 손톱 밑에 지워지지 않는 탄가루가 박힌 분이었습니다. 박씨는 늘 친절했고 항상 같은 물건을 샀습니다. 붉은색 팩 담배 한 갑, 로또 한 장, 그리고 뜨거운 캔커피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날씨나 프로야구 이야기, 그리고 마을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지 같은 사소한 이야기를 몇 분간 나누곤 했습니다. 박씨의 말투에는 긴 밤을 버티는 강우를 덜 외롭게 만드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 어둠 속에 강우 혼자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가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강우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일과를 바꾸기 마련이니까요. 아마도 박씨가 마침내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거나 로또를 살 더 좋은 장소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보지 못한 채 일주일이 지나자 강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박씨가 사라진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거나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강우는 다른 단골들에게 박씨를 마을에서 본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모두 어깨를 으쓱하며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강우가 그 문제를 꺼낸 것에 대해 마치 실종된 사람을 묻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듯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2주가 3주로 바뀌었고 강우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긴급 경찰 라인에 전화를 걸어 박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려 했지만 접수원은 그 전화에 짜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성인에게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권리가 있으며 범죄의 증거가 없는 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우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경찰이 인력이 부족하고 과로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신경 쓰는 척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우려를 묵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0월 말의 어느 추운 목요일 밤, 강우는 직접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교대 근무는 새벽 2시에 끝났고 곧장 집으로 운전하는 대신 그는 박씨가 사는 마을의 오래된 구역을 향했습니다. 강우는 박씨가 카운터에 두고 간 지갑을 돌려주러 이전에 한번 그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앞마당 포치가 쳐진 작은 단층 구조물로 폐쇄된 광산 입구 중 하나에서 막다른 길로 끝나는 자갈길 끝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구역은 수십 년 전에 울타리가 쳐졌지만 철조망 장벽은 녹슬고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사람들이 가끔 그곳에 들어가 탐험을 하거나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우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박씨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은 어두웠고 마루 위에는 몇 주 동안 쌓인 듯한 신문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우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고 반응이 없자 더 크게 두드렸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집 뒤쪽으로 걸어가 부엌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부의 모든 것은 흐트러지지 않은 것 같았지만 탁자 위에 쌓인 먼지층은 오랫동안 아무도 없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강우는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확실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뒷마당에 잠시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그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박 씨의 집 뒤편에서 오래된 광산 입구 쪽으로 이어지는 짓밟힌 풀밭의 희미한 흔적이었습니다. 강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손전등을 켰고 천천히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광산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본능은 돌아가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박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집요한 책임감과 의문에 이끌려 계속 나아갔습니다. 광산 입구는 언덕 옆면에 뚫린 거대한 검은 잎 같았고 이미 오래전 읽을 수 없게 퇴색된 녹슨 경고 표지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강우는 울타리 틈새를 통과해 문턱에 섰고 어둠 속으로 빛을 비추었습니다.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으며 흙과 부패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했습니다. 뇌의 모든 이성적인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그것은 입구 바로 안쪽 흙에 반쯤 파묻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강우는 그것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박 씨가 항상 신던 달아빠진 작업용 장화와 같은 종류였습니다. 강우는 심장이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광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터널은 좁고 낮아서 앞으로 나아갈 때 몸을 굽혀야 했습니다. 벽은 습기로 미끄러웠고 바닥은 울퉁불퉁했으며 수십 년간 방치된 파편들로 어지러웠습니다. 멀리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각 소리는 똑딱거리는 시계처럼 어둠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영겁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터널을 따라갔습니다. 매분이 지날 때마다 휴대폰 배터리가 소모되었습니다. 그가 막 돌아가려 할 때 빛이 앞쪽에 있는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또 다른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바위 조각에 걸려있는 찢어진 천 조각이 보였습니다. 강우의 호흡은 이제 얕아졌고 공포가 마음의 가장자리를 핥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울퉁불퉁한 바닥을 밟으며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터널은 더 넓은 방으로 이어졌고 그곳에는 휴대폰의 약한 광선에 의해 비춰진 그의 남은 인생 동안 그를 괴롭힐 장면이 있었습니다. 시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구였으며 다양한 부패 단계에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해골 유해에 불과했고 다른 것들은 더 최근의 것이었습니다. 강우는 배가 뒤틀리는 것을 느끼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박 씨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는 먼 쪽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고 몸은 이미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리 옆면에는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강우는 광산 밖으로 뛰어나간 기억이 없습니다. 마을로 차를 몰고 돌아오거나 편의점 주차장에서 경찰에 전화를 건 기억도 없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전부는 압도적인 공포와 불신뿐이었습니다. 이 조용하고 죽어가는 마을에서 모든 사람의 코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경찰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치 그가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처럼 그가 모든 것을 상상한 것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물러서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광산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조명과 장비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가 설명한 것을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이어진 수사는 혼란스럽고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도경찰청이 투입되었고 광산은 범죄 현장으로 봉쇄되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수주 동안 그 방을 샅샅이 뒤지며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조사 결과 그 지역에서 실종된 사람은 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적어도 8명의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 모두 마을 외곽에 혼자 사는 남성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전직 광부들이었고 사회의 틈새로 떨어진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부재는
눈에 띄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광산의 시신들은 그 실종자들 중 몇 명의 묘사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시신 너머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광산 더 깊은 곳에서 경찰은 장기적인 범죄 활동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임시 거처, 보급품, 그리고 누군가 수년 동안 광산을 운영기지로 사용해왔음을 시사하는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관찰 내용, 이름 목록, 살인범이 희생자를 납치하기 전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스토킹했음을 나타내는 일정표로 가득 찬 공책들이 있었습니다. 필체는 꼼꼼했고 거의 집착에 가까웠으며 계획의 수준은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이 일을 저지른 자는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되고 체계적이며 깊이 뒤틀린 것이었습니다. 강우는 경찰로부터 반복해서 신문을 받았고 그들이 그를 용의자로 취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그가 범죄 현장을 우연히 발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잠재적으로 증거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수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우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고 벌어지고 있는 일을 폭로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수사가 정체되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광산에서 발견된 광범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용의자를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지문도 없었고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DNA도 없었으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증인도 없었습니다.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강우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박 씨에 대해 그가 매일 밤 가게에 들어오면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우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광산으로 돌아가 시신들에 둘러싸인 채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그는 잠을 잘 자지 못했고 공부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편의점에서의 일을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는 박 씨와 다른 희생자들에게 그들의 삶이 자신의 삶과 교차했던 그 장소에 계속 나타나고 존재하는 것이 빚을 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발견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어느 날 밤 강우가 평소처럼 근무하고 있을 때 이전에 본 적 없는 한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창백한 피부와 강우에게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는 듯한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 한 병과 과자 한 봉지를 집어 카운터로 가져왔습니다. 강우는 목 뒷덜미가 불편하게 찌릿거리는 감각을 무시하려 애쓰며 계산을 했습니다. 남자가 돈을 지불할 때 그는 강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까지 닿지 않는 느리고 의도적인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밖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우는 심장이 고동치는 채 카운터 뒤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직감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실종을 조사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본능이었습니다. 강우는 즉시 보안 카메라 영상을 불러와 남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남자의 얼굴을 확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세부 사항을 포착하려 했고 그 파일을 저장하여 광산 살인 사건 수사를 이끌고 있던 형사에게 보냈습니다. 형사는 다음날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중이지만 구체적인 단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현금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추적이 불가능했고 차 번호판은 진흙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강우는 좌절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게에 온 남자가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강우는 극도로 경계하며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손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어색해 보이는 사람의 외모, 방문 시간, 구매 물품을 기록하는 개인 로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가 편집증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인범이 여전히 밖에서 지켜보고 사냥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퇴근 후 외출을 중단했고 마을의 소수 친구와도 어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의 죄수가 되었으며 악이 우리 가운데 줄곧 살아있었고 평범한 모습으로 숨어 있었다는 지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오늘날까지 공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수십 개의 단서를 추적하고 수백 명의 사람을 인터뷰했으며 광산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의 체포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신들은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들에게 돌아갔고 광산 입구는 콘크리트로 영구 봉쇄되었습니다. 마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며 나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강훈은 더 잘 알았습니다. 그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자유롭게 우리 사이를 살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늦은 밤 그 차갑고 의도적인 미소를 짓고 자신의 가게에 들어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강훈은 결국 학위를 마치고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박 씨와 다른 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일찍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을지 자문합니다. 만약 더 일찍 본능에 따라 행동했다면 박 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게에 들어왔던 남자가 살인범이었는지 그가 강우에게 알아내보라는 듯 도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그 질문들은 그를 계속 따라다니며 그는 그 질문들이 영원히 남을 것임을 압니다. 어떤 미스터리는 결코 풀리지 않으며 어떤 악은 결코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그저 그림자 속의 도살이며 다음 공격의 기회를 기다리며 계속 존재할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인은 평생을 강원도 정선 시골의 같은 농가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오대산 국립공원의 가장자리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펼쳐진 넓은 부지였습니다. 그 땅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4대째 가문에 전해 내려온 것이었는데 증조할아버지는 1920년대에 직접 돌을 골라내어 밭을 일구고 자신의 손으로 원래 외양간을 지으셨습니다. 서인은 농촌 생활의 리듬, 즉 이른 아침 사료주기, 끝없는 심기와 수확의 주기, 그리고 문명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그녀는 부지의 모든 인치, 모든 나무라인, 모든 개울 바닥 하루의 다른 시간대의 밭을 가로지르는 모든 그림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월 말 공기에서 나무 타는 냄새와 지는 잎사귀 냄새가 나는 상쾌한 가을밤이었습니다. 서인은 아픈 동료를 대신해 읍내의 동물병원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농장으로 가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으며 낮에도 햇빛이 땅에 거의 닿지 않을 만큼 캐노피가 두꺼운 울창한 숲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둠은 절대적이었고 오직 트럭의 전조등과 그 빛에 포착된 고란이나 너구리의 가끔 번쩍이는 눈동자만이 그 어둠을 깼습니다. 서인은 이 길을 수천 번 운전해 보았고 특히 멧돼지나 야생동물이 더 활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도를 낮추고 길 앞쪽을 살피며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집에서 약 5km 정도 남았을 때 무언가가 차 앞으로 휙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발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트럭은 멈추기 전 자갈길 위에서 약간 미끄러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고라니가 나무 사이로 뛰어가는 것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가 보았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도로와 양쪽의 어둠의 벽뿐이었습니다. 서인은 핸들을 잡은 채 잠시 앉아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아마 짐승이었을 것이라고 어둠이 그녀의 지각에 장난을 쳐서 실제보다 더 크거나 이상하게 보이게 만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체가 움직인 방식, 단 몇 번의 긴 보폭으로 도로를 건넌 방식은 그녀에게 옳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너무 컸고
너무 빨랐으며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고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서 동물을 확인하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녀가 드라이브웨이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은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현관등이 켜져 있어 집 앞면에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외양간은 멀리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배경으로 어두운 실루엣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서인은 트럭을 세우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가축들을 빠르게 점검하기 위해 외양간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에게는 6마리의 소와 소수의 닭, 그리고 2마리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한 평생의 일부였던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외양간 문을 열고 불을 켰는데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들이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칸막이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움직이고 귀는 뒤로 젖혀졌으며 눈은 커져 있었습니다. 소들은 저 멀리 구석에 함께 모여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의 차분한 태도는 눈에 보이는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인은 빠르게 움직이며 각 동물의 부상이나 질병 징후를 확인했지만 물리적으로는 모두 괜찮아 보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겁주었든 그것은 그녀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외양간에서 거의 1시간을 보내며 동물들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어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결국 그들의 호흡이 느려졌고 진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인은 외양간 문을 굳게 잠그고 집으로 향했지만 뱃속의 불안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인은 수탉의 울음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것은 보통 모든 것이 정상임을 의미하는 익숙하고 위안이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닭에게 사료를 주기 위해 밖으로 나갔을 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양간 문 근처 진흙 위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크고 깊었으며 각 발가락 끝에 뚜렷한 발톱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라니 발자국이 아니었고 곰 발자국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좁고 개과동물의 것 같았지만 그녀가 본 어떤 개나 늑대보다 훨씬 컸습니다. 각 발자국은 그녀의 손바닥 크기만 했고 부드러운 흙에 깊게 눌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만든 존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처럼 말이죠. 서인은 몸을 굽혀 발자국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것들은 부지 가장자리의 나무 라인에서 시작되어 마당을 가로질러 외양간 문으로 직접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건물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치 그 생명체가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으며 서성인 것처럼 말입니다. 발자국은 나무가 낡고 풍화된 외양간 뒤쪽 모퉁이에서 멈췄습니다. 서인은 그곳으로 걸어갔고 외벽에 깊게 파인 긁힌 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길고 평행한 홈들이었는데 그녀가 이전에 마주친 어떤 것보다 훨씬 크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무언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발자국과 긁힌 자국의 사진을 찍은 뒤 이웃인 한씨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족보다 더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았던 노인이었습니다. 한씨는 은퇴한 야생동물 보호관이었으며 그 지역 야생동물을 누구보 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시간 뒤 도착한 그는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발자국을 살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일어서서 서희를 쳐다보았는데 그녀가 읽을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전 자신이 산림청에서 일할 때 그런 발자국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을 곰 발자국이나 잘못 식별된 늑대 발자국으로 치부하지만 자신은 그것들이 무언가 다른 것임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만든 존재에 대한 이름은 없었고 추측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서희에게 밤에는 동물을 가두고 어두워진 뒤에는 혼자 밖에 나가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진지하고 엄숙했으며 그것은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씨는 쉽게 겁을 먹을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부지에 있었던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서희는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녀는 외양간과 집 주변에 모션 센서 조명을 설치했고 일몰 후
밖으로 나갈 때마다 소총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생명체를 다시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여전히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션 조명은 밤중 무작위로 작동하여 마당을 가혹한 하얀 빛으로 비췄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밭과 멀리 있는 어두운 나무 선뿐이었습니다. 동물들은 계속해서 예민해졌고 특히 밤에 심했습니다. 서인은 잠을 설치며 침대에 누워 그 생명체가 돌아왔음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1월 초의 어느 날 아침, 서인은 외양간으로 나갔다가 그녀의 소중 한 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외양간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목초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그녀의 속을 뒤틀리게 할 정도로 찢겨 있었습니다. 상처는 깨끗하지 않았으며 들개나 심지어 곰과 같은 포식자에게서 오는 상처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살점은 잔인한 힘으로 찢겨나갔고 고기의 큰 덩어리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사체를 먹고 나머지는 썩게 둔 것 같았습니다. 시신 주변의 땅은 휘저어져 있었고 몇 주 전 발견했던 것과 같은 거대한 발자국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서인은 지역 야생동물 관리소 직원을 불렀고 그는 현장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는 치수를 재고 샘플을 수집하며 사체를 모든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조사가 끝났을 때 그는 서희에게 최근 산에서 먹이를 찾아 내려온 곰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어 아마도 곰의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그가 자신의 설명을 스스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가 죽은 방식, 물린 자국의 크기와 모양 등 어떤 것도 곰의 전형적인 행동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씨가 해준 것과 같은 조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동물을 가두고 밤에는 실내에 머물며 특이한 것을 보면 전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희에게 특이한 것은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그녀는 소 2마리를 더 잃었고 둘 다 같은 잔인한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소총을 얹은 채 어떤 밤에는 외양간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부지를 스토킹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정체를 포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는 나무 라인에 트레일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의심하고 있는 것, 즉 숲속에 부자연스러운 무언가가 살고 있으며 그것은 알려진 야생동물의 어떤 범죄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영상을 캡처하길 희망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 서희는 말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공황에 빠진 고함 소리가 칼처럼 고요함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소총을 잡고 밖으로 뛰어나갔고 11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입김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모션 조명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가혹한 하얀 빛 속에서 그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부지 가장자리, 펜스 라인 바로 너머에 그녀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생명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2다리로 똑바로 서 있었고 키는 좋기 2m는 넘어 보였습니다. 몸은 개과이면서 동시에 인간형이었습니다. 털은 어둡고 엉켜 있었으며 머리는 긴 주둥이와 뾰족한 귀를 가진 늑대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그것들이 서희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빛을 받아 부자연스러운 황록색으로 반사되었으며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체는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를 연구하는 것처럼 그녀가 위협인지 아니면 먹잇감인지 평가하는 것처럼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서희는 소총을 들어 올렸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총신을 유지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부지와 동물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것은 공포일 수도 있고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의 순수한 불가능함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두 존재는 영겁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침묵의 대치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타났을 때처럼 그 생명체는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껑충껑충 달려갔습니다.
어떤 인간이나 동물도 가질 수 없는 부드럽고 강력한 우아함으로 움직였습니다. 서인은 남은 밤 동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총을 든 채 포치에 앉아 해가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그녀는 그 생명체가 서 있던 곳으로 걸어가 더 많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의 부지를 괴롭혔던 바로 그 거대한 발톱 자국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시철 조망 펜스에 걸린 어두운 털 뭉치였습니다. 거칠고 두꺼웠으며 그녀가 이전에 만져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털과 트레일 카메라 사진들을 수집하여 대학교의 야생동물 생물학자에게 가져가 답을 구했습니다. 생물학자는 증거를 주의 깊게 살피고 털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거의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털이 한반도에 알려진 어떤 개과 동물 종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구조와 구성이 변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에는 너무 어둡고 흐릿했지만 크고 이족 보행을 하는 무언가가 나무 사이를 움직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거나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설명되지 않는 동물을 전문으로 하는 민속학자나 암호동물학자에게 연락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서인은 그녀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인은 결국 더 이상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이 진짜임을 말해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뼛속 깊이 그것을 알았고 동물들이 반응하는 방식과 그녀의 부지에 수위처럼 내려앉은 공포 속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해 동안 가끔 가축을 잃었습니다. 항상 같은 잔인한 방식이었고 항상 그 거대한 발자국들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카메라와 조명, 울타리를 설치했지만 어떤 것도 차이를 만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체가 무엇이든 그것은 마음대로 오고 갔으며 그녀가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서인은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녀가 나이가 들어 예민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생명체에 대해 언급했던 소수의 경우에도 회의론이나 노골적인 조롱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설명되지 않고 위험한 무언가가 자신의 땅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공포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고 세상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기를 거부하는 것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 말입니다. 오늘날까지 서인은 여전히 그 농가에서 살며 동물을 돌보고 증조 할아버지가 100년 전 일구었던 바로 그 밭을 걷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두워진 뒤에는 소총 없이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지 가장자리에 서서 그 빛나는 지능적인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던 그 생명체의 모습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여전히 숲속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젠가 밤에 그것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